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죄 짓고 벌 받아야 될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승우 변호사가 자꾸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많아서요. 예. 이게 뭐 사실은 업데이트하기도 만만치가 않을 정도 수준이고요. 예. 아, 이렇게까지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서 살 수 있다라는 게 예. 일반 신기해요? 시민 입장에서도 네. 놀랍고 예.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실 제가 이제 형사사건 변호를 많이 해왔는데 네. 최근에는 제가 평사 변호를 계속 해야 되나 지금 이런 것까지 사실 고민스러울 정도고 예. 피해자분들을 네. 이제 어떻게 구제해 드려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들은 사건이 많이 터지면은 수입이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않나요?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이제 근본적으로 뭐 그때는 네. 사건 선임을 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국가 전체가 붕괴될 수준까지 가는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사실은 나라 망하면 변호사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고등분펜이죠. 그럼 뭐 중국 변호사 따든지 미국 변호사 따든지 일본 변호사 새로 따야 되는 형태가 될 텐데 뭐 그렇게 해봐야 뭐 사실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순망치안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김남국 코인 얘기부터 좀 합시다. 네. 이자가 나흘 만에 이제 뭐 유감변명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 사이에 지가 이렇게 뱉어놓은 말들이 다 지금 족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사건 정리. 예, 일단 2022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지금 이제 추정입니다. 이거는 네. 위믹스 코인을 지금 그 당시 시가로 60억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네. 것이 이제 보도가 됐죠. 그렇게 부인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의 전량이 인출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시점에 관련해 갖고 이제 가장 큰 법 중에 하나가 그 특정금융정보법 자체가 네. 개정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은 통보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월 말 3월 초에 전량을 인출한 것이 네. 이게 무슨 이유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때가 대선 직전인데요. 네, 대선 직전이기도 한 문제가 네. 되니까 혹시 이게 대선 자금 관련된 정치 자금이 이동된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관련된 문제가 이거 내가 돈 투자해서 코인 투자한 거고 사안 관계돼서 이게 공직자윤리법상의 신고 대상 재산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팍 터지셨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는 입법권을 들고 있고 국정감사라는 것을 통해 갖고 상시적으로 국가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보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 너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 포괄 뇌물죄를 두 개의 공직자, 네. 선출 공직자가 보통 적용받습니다. 대통령, 네.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는 그렇습니다. 대상이다, 포괄적으로 국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보를 이용한 이권 개입과 관련해서 뇌물 등 부패와 관련된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됐던 것이 아니냐. 또 해당되는 자금과 관련돼서 9억 원이라는 시드머니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그만큼의 되는 돈을 마련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는데 이 자체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나오는 법이 3종 세트가 있죠. 예, 3종 신기처럼 설명되는 건데 예.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예, 정당법, 공직선거법 이렇게 세 가지 법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네. 헌법상의 지위에 있는 법률이다. 그래서 헌법 부속 법령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이게 뭐겠습니까?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정치가 부패되고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다 조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표되는 행위 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건데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관련해서 공직 후보자 또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고 이와 관련돼서 재산 관련된 것을 등록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재산이 있는지 보고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라 네. 라는 것이 필요한지 공직을 이용해서 혹시 취득한 재산이 있을지 모르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네.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본다고 하면 이분은 나는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반복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야 이 부도덕한 놈아 야 이 수치심도 없는 놈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론이 예. 비등하고 있다 알겠어요.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네.
지금 그 중에 그 이제 이자가 위믹스를 갖고 있다가 그 팔았다는데 네네. 그때 이제 위믹스라고 하는 건 어쨌든 당시 시세가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60억이 아니라 300억 원의 돈을 그 위믹스를 팔아서 손에 쥐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실제 뭐 계산을 해봤을 때는 당시 거래 시점 자체가 네. 특정이 되진 않았지만 예, 그 즈음에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 네, 매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또 인출됐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해 보면 당시가 최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면 네, 이건 이제 추측이고 추론이긴 한데요. 네, 9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전세 보증금을 빼갖고 투자한 거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거기까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전세 보증금이 빠졌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사를 받아보면 알겠죠. 조사를 네. 받아보면. 근데 그 돈을 갑자기 빼서 네. 1, 2월에 위믹스 코인이라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코인의 회사에다가 다 투자를 했습니다. 올인이죠. 그렇죠. 예, 올인이라는 건 사실은 뭔가 자신 있을 때 하는 행동이죠. 아니면 자포자기했거나. 예. 근데 이 내용 관련해서 보통 올인을 한다라고 할 때는 예. 해당되는 투자 관련돼서 내부 정보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추측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확실하게 이거는 땅 짓고 훔친다라고 아하. 생각할 때 그 정도의 돈을 다 몰아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믹스 코인 아마 오늘 저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그 김남국 의원 때문에 처음 알았다. 그런 코인이 있는지도 몰랐다. 네네. 라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이 투자와 관련해서 아무리 관심이 많고 평소에 2016년부터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는 만큼 두려운 건 또 많거든요. 근데 예. 확실한 뭔가 정보가 있을 때 네. 호재가 있다라는 판단할 때 보통 들어가고 주가 관련돼서 점프할 때 들어가서 빠지기 전에 치고 나오는 이런 네. 형태를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저 지석규 센터장 우리 네. 그 고정 패널 네. 이 지석규 센터장이 가상화폐 전문가고 또 책가 있었어요. 네네. 지석규 센터장의 결론은 뭐냐면 가상화폐 하면은 돈 잃는다예요.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다면 연구해왔죠. 그렇다면 이런 식의 올인은 불가능하다. 그럼요. 불가능하다. 예. 그런데 이자가 이걸 올인을 했다. 예. 그러면 뭔가 위믹스와 관련해서 누구 정말 그 내밀한 내부 정보, 예. 고급 정보를 가지고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예.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호재가 외부로 공개는 안 됐지만 네. 곧 공개될 것이다. 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형태에서 보통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위믹스가 뭐 이 김병관이라고 네네. 그 성남의 국회의원 했던 네. 이자가 하여튼 관계가 돼 있다면서. 그래서 웹젠하고 그다음에 위믹스에 이제 해당되는 네. 정확한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네. 그 위믹스 코인을 위메이드? 만든 위메이드 예.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웹젠은 굉장히 큰 회사죠. 네. 큰 회사인데 생태계가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그때 당시에 논의되고 있던 거는 뭐였냐면 코인 자체를 환전을 하는 거에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 네. 그 게임 생태계 안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만들어주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돈을 벌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생태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갖고 우리가 의식주를 구입하는 것 같이 네. 실제 돈처럼 쓸 수 있는 어허.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웹젠과 이런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갖고 생태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하.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실제 이것을 구입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실용적인 문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보니까 가격이 확 뛸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김병관이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졌지만. 네네. 예. 그러니까 이 김남국이라는 자하고 어떤 형태로든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는 뭐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로는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하게 될 거다라는 네.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업무 협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가격이 확 뛰겠지. 라는 형태에서 굉장히 큰 호재가 터지는 거니까 예. 라고 해서 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수가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아니면 서로 의논을 해서 네. 해당되는 사안 관련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후자 추측은 사실은 뭐 좀 추론으로서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호재가 있었다는 것을 예측하고 들어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추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추론은 네. 그 추론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 김병관이가 그러면은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이 김남국에 만약에 내부 정보를 줬다면 김남국이 한테만 줬겠냐고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저 더불어민주당의 코인 갖고 장난쳤던 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규모의 코인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지 뭐 지금 우리가 많이 다뤘던 이화영 씨 사건 같은 것도 네. 보면 코인이 자꾸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황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코인 거래와 관련돼서 네.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자산 형성과 관련돼서 기존의 투자 방식보다는 네. 코인 네. 또는 증권 뭐 같은 방식을 좀 선호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증권 관련된 금융수사 합수단을 그렇게까지 없애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까지 급하게 없애야 될 이유가 전혀 그렇죠.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 코인 가상화폐 네. 이 얘기를 들은 거는 이 좌파들로부터예요. 네. 이 뭐 세상에 보도가 되기도 전부터 이것들이 뭐 이상하게 무슨 코인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대기실 같은 데서 네. 지그들끼리는 뭐 자꾸 무슨 코인이니 뭐니 하는데 내가 나타나면 슬그머니 입을 닫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들이 뭔가 하여튼 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니까 2017년, 2018년 그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코인 얘기가 한참 나돌 예, 때가. 예.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코인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바보 취급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때 이미 뭐 코인으로 뭐 일확천금 했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이 586 또는 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이 어린 정치인들이 대거 죽겠구나. 네. 저는 그때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김남국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안 관련해서 사실 코인 문제는 지난 정부 예. 5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외에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 이제 주로 거래되는 코인 외를 이제 알트코인. 뭐 우리나라 말로는 좀 약간 표현이 약간 좀 세긴 하지만 잡코인 이런 표현을 이제 써서 사용하는 것인데 보통 이와 같은 이제 그 투자 가치나 이런 위험성, 그러니까 투기성이죠. 네. 투기성이 높은 코인에 투자하는 형태는 사실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의원 정도 되고 사실 차후에 또 선거 같은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예. 재산상의 변동 상황이 되게 지저분하게 정리되는 형태는 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뭐 9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막상 또 큰 돈을 벌었으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그 돈이 이렇게 생겼다는 부분을 또 국민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네.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 점들을 좀 생각해서 본다면 공직자로서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네.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기밀과 비밀을 다루고 입법을 다루는 지위에 있지만 네. 내가 개인적으로 코인 투자해서 돈 벌고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거가 국가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공직자로서 과연 올바른 처신이냐 그래요. 라는 점에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그 FIU라는 네. 기관이 자꾸 등장하는데 네네. 그리고 FIU에서 이상 거래를 감지했다. 그래서 네. 검찰에 통보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FIU가 뭐 하는 기구입니까?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인데요. 네. 그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면 여러 우리나라 이제 금융 거래를 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면 금융 거래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이 자금 세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돈들이 흘러 들어오거나 네. 또는 협박 자금 같은 것들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 금액 같은 것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뭐 탈세 문제 또는 범죄와 관련된 수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원래 과거에는 2천만 원
이상을 이제 보고하게끔 했었다가 1,0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보고하게끔 바꿨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5일 날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 가상자산이 심상치 않다. 가상자산이 심상치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서 법을 바꿔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신고 의무에 가상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그리고 가상자산의 이전 행위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2021년도 3월 25일자로 시행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시행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동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가상자산 이동과 관련돼서도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다 해서 굉장히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전량 이동시켰다라고 하고 있는 그 코인 이동 시점이 2022년도 그 2, 3월경에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동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하게끔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물을 뭐 국세청이라든지 또는 해당되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시행되기 직전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FIU가 그 김남국의 그 이 금융거래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한 것은 뭔가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움직였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가상자산 거래 이동에 대한 거는 직금상으로서 잡힌 게 아니죠. 아니고 그냥 1,000만 원 이상의 그 본인 계좌에서 금전적인 이동이나 그 거래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이상 거래 징후가 있다.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거래자가 한 12명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거래자가 아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걸 다 이상하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FIU가 뭔가 이상해라고 해서 검찰에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범죄 자금으로 의심되거나 너무 잦은 금전 거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든지 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행위 패턴을 벗어난다라고 볼 때 이상 거래 형태의 징후가 발생했다라고 갑자기 수십억이 현금화된다거나 이런 뭐 그렇게 형태대로 이제 되는 부분에 대해 통보를 하게 되고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보고합니다. 하게 되면 그 보고 받은 것 중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적용될 때 이를 통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 관련해 갖고 뭐 금융 그 정보분석원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통보를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제에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 문제가 공개가 되게 되면 그것을 피해서 이상 거래가 아니다. 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금전 이동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해당 사안 관해서 이것은 현재 내부에서 적용되고 있는 금융정보 분석 시스템상의 이상 정보 거래다라고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뭔가 그 범죄의 상당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검찰에 이제 통보한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김남국 코인 의혹은 이제 지금 막 터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가능할까요?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영장이 처음에 기각됐던 것은 이제 법원에서 코인 거래 등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범죄의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는 지금 법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만 가지고는 일단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위반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한 걸 문제 삼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되려면은 좀 더 좀 구체적인 좀 혐의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행위가 있었었느냐. 이 문제가 이제 한 가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 계좌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투자했던 그 돈 또는 코인의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수사에 어떤 연결고리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것이 뇌물인 것은 아니냐.
또는 본인이 이와 같은 금전과 관련돼서 코인을 취득할 때 그 취득 경위와 관련돼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네. 문제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수사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긴 한데 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죄명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사실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네.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쌍방울 쪽 수사 과정에서도 코인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네네. 그게 이 북한과 관계된 코인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 관련된 게 아마 여러 가지가 지금 정리가 돼서 이제 예. 추적이 되고 하면은 네.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코인 흐름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네. 또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인 관련돼서는 검찰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고요. 네.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사실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네. 코인 규모가 사실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게 그렇죠. 됐고요. 예,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었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코인 자체가 몇 개만 이동을 해도 사실 엄청난 금액이 이동하게 돼서 네. 이제 환치기 범죄 하시는 분들도 누가 여기서 환치기 하냐 코인으로 코인 보내지. 갖고 하지.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음. 국회에서도 아까 같은 특정 금융 보고 관련돼서 법이 통과가 됐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법이 통과되는 와중에 아이러니하게 금융증권합동수사본부는 해체된 거죠. 아하. 예, 예.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게 네. 추미애가 해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무장관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증권합동수사단 예. 그게 여의도 저승사자라고도 불렸던 곳인데 예. 어떤 수사를 했던 곳입니까? 금융 관련돼서 금융기관에서 보고되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어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사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고소 고발 받았던 사건들도 있겠지만 정보 분석에서 인지해야 될 사건들 예. 또는 고소 고발이 불가능해진 사건들 네. 대규모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사건들 같은 것들을 조사하고 확인해 갖고 네. 수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수사를 시작을 해야지만 그 사건들이 대형화되지 않고 멈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SG,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들도 네. 보게 되고 또 그 앞서서 라임 사태라든지 여러 사건들을 보면 초기에 발생됐던 여러 가지 돌려막기라든지 불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같은 것들이 초기에 단속이 돼서 작은 피해로 끝날 수 있었던 것들은 수사 과정에 개입이 있었다면 가능했을 겁니다. 네, 근데 네. 이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계속 진전이 될 수 있게끔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그 눈덩이처럼 사건이 커지게 될 수 있는 네.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런 안전장치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고 그렇게 된 후에 금융감독원을 누가 통제할 겁니까? 통제할 기관이 사라졌죠.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보 분석한 자료를 보내주고 기관에 공유했습니다. 네.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해당되는 것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국가에 책임질 수 있는 권력기관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개입을 할 겁니까? 이렇게 되니까 정보는 있지만 그걸 이용해 갖고 국가기관에서 어떤 통제나 견제할 수 있는 그래요. 장치가 그래요. 마비됐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그 증권합동수사본부 네. 이거를 다시 부활시켜 놨죠. 그렇습니다. 예. 예, 부활시켜 놨는데 쌓여 있는 일이 워낙 많고 그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 사건들을 처리하고 이제 한 개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밀린 숙제 하는 거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2년 동안 밀린 숙제 하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회계 자료만 수만 건, 수백만 건에 달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 숙제를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밀린 숙제 처리하느냐고 눈코 틀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코인 의혹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댓글창에는 제가 아까 촌철살인에서 네이버의 알고리즘 얘기를 하면서 알고리즘이 아니다 속이고리즘이다 뭐 이런 우리 국민의힘 쪽에 주장과 논평까지 전해드렸는데 네. 그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저희도 그렇게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편파적이고 편향적이라도 너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네이버나 또는 이제 저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그 구글 또 포털 역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서
이런 합리적 의심이나 항의가 제기될 때 네네. 내세우는 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하는 거다. 네네. 우리가 조작하는 거 아니다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됐냐면 알고리즘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제 질문은 이겁니다. 네이버나 포털이 알고리즘을 뭔가 조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우리 자유파와 윤석열 정부와 자유파 유튜브들한테 불리하게끔 이 알고리즘을 설정했다면 그거는 사법 처리가 가능하냐 이거 질문드립니다. 일단 알고리즘 관련돼서 몇 가지 좀 그냥 네.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알고리즘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네. 기본값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값을 정해놓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알고리즘과 관련돼서 현재 가장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공개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 정보다라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 정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감 문제, 네. 그리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 관련돼서 포털 또는 기술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알고리즘 자체를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값 설정과 관련된 문제를 공개된다는 논의가 현재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 알고리즘 조작을 해서 특정한 세력 또는 특정한 정파에 대한 유리한 입장 또는 불리한 입장을 만약에 전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 형태에 대해서 입증이 될 때는 일단 네. 민사 절차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일단 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불법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 내용 관련해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범죄적인 문제에 대한 구성 요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적용을 했고 지시자가 누구인지 자체가 좀 묘연한 상태로 정리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네. 기술 뒤에 숨을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 적용 문제는 현재의 법 구성만 갖고는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아하,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알고리즘의 그 기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CCBB를 자체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현재의 그 법 체계로 바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가 관련해서는 사실 네. 헌법상의 그 기본권과 관련돼서 네. 그 대사인적 효력,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기업이 사적 단체나 조직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네.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디지털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헌법적 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제 이 상식으로는 저게 드루킹보다 100배나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느낌인데 저는. 네네. 네.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범죄가 일어나면요, 예. 마치 잘못 생각하면 혁명 같습니다. 아, 네, 그런 것처럼 소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범죄를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형법적 처벌 구성 요건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반국가 단체나 국헌 문란의 목적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네.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구성 요건이 있어야지만 네. 이제 문제적으로 그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다음 주제입니다. 저 돈봉투 의혹이요. 네네. 이 강래구라는 자가 그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이래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재청구 끝에 구속이 됐잖아요. 네.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생긴 건가요? 예, 증거인멸 우려가 생겼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네. 사실 처음 영장 기각될 때도 좀 저는 무리한 판단 아니었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워낙 녹취록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네. 다양한 분들이 녹취록에 그 대화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진술 신빙성 자체가 탄핵되기가 만만치가 않은 문제가 되고요. 예. 또 그와 관련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네. 증거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 또는 진술과 관련돼서 해당되는 녹취록의 내용을 좀 바꿀 수 있게끔 해석하는 이런 말 맞추기가 쉽게 염려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인지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영장은 일단 기각이 됐고요. 이제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귀국을 해서 검찰청 가셨었죠. 예.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증거인멸을 하라고 지금 대국민 선언을 하시는 것 같이 아하. 느껴지기도 한다. 음. 난 이렇게 주장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입 맞춰라. 네, 그렇게 들렸던 부분인 것 같고 네. 아마 법원에 계신 영장 전담 판사님도 그 내용을 보셨겠죠. 아하. 그 내용들을 보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또는 PC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연구소에서 삭제됐고 그 관련성, 개연성들을 같이 보시니까 기존에 있었던 영장 최초 청구했던 1차 청구의 판사님처럼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해서 영장을 이제 발부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강래구라는 자도 송트남 이름이 뭐지? 송영길. 예. 송영길이와 비슷한 수법을 썼다 그러는데 네. 그 전화기 지에 쓰던 건 없애고 예. 그리고 새 전화기 사서 제출했다 그러대요. 그것 때문에 구속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금방 압니다. 예,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통신 기록 자체 조회 한번 해보면 네. 개통일자 나오고 개통일자 관련돼서 그 등록돼 있는 전화번호가 다 뜹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휴대폰 켜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예. 증거인멸했다라고 지금 스스로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송영길 전 대표도 변호사가 있고 예. 강래구 지금 현재 감사죠. 감사협회 회장. 또 분명히 뒀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그러면 두 분 다 변호사가 있을 텐데 변호사 말을 좀 들었어야 되지 않나. 당연히 그런 걸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위험하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구속 영장 발부해달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하여튼 참 이것들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저는 이제 그 홈앤쇼핑 비자금 의혹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CJ 대한통운에 대한 그 채용 압력 행사.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내용을 봐도 예.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네. 그러면 그 당시 있었던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은 도대체 뭘 챙기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대주주로 있는 홈앤쇼핑 아닙니까? 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전문 TV 쇼핑 그 홈쇼핑 업체로 그게 홈앤쇼핑을 만들었고요. 허가가 난 거죠. 네. 예. 그래서 해당되는 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중소기업에서 해당되는 물건을 납품을 하고 홈쇼핑의 채널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좋은 가격에 소싱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주문을 홈쇼핑 해보시면 뭐 금방 알죠. 홈쇼핑 선택을 해서 TV 채널에서 보고 제품 마음에 들어 사겠어라고 구매하면 네. 홈쇼핑 채널에서 그 돈 받고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바로 이제 결제는 안 해주더라도 홈쇼핑에 올라왔던 그 생산업체에서 제3자 물류에다 걸어놓고 물류회사에서 그냥 쏩니다. 그래갖고 그렇죠. 택배로 배송하게 되어 네. 있는 형태가 되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홈쇼핑에 주는 돈, 그 수수료죠. 하고 물류비. 이게 사실은 생산하는 업체에서 생산 원가 빼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 거면 물류비 낮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아마 CJ하고 계약을 했다. CJ 대한통운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강요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정작 내용 열어보니까 1억 건 이상 몰아줬는데 CJ 대한통운. 네, CJ 대한통운에서 에다가 홈쇼핑에서 주는 그 직택배 물건을 1억 건 이상 몰아줬는데 2,300원씩 건당 받냐? 야, 딴 데는 이거 1,800원만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획해서 1,800원인데 어떻게 2,300원씩 받을 수가 있냐? 건당 500원씩 더 받았다. 네, 오히려 그거 깎아줘서 1,500원 돼도 지금 수지자산이 오히려 그 계산이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럼 700원씩
건당 700원씩 깎아줄 수 있었던 거 아하. 그거 다 어디 갔냐? 아하. 라는 문제가 지금 생긴 거 네, 아닙니까? 그거 합치면 한 1,000억 된다면서. 네, 그렇게 된 금액도 지금 어디로 갔냐? 아하. 이거 비자금 만든 거 아니냐? 예. 이렇게까지 중소기업 훑으면서 음. 장사한 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이정근 씨 노트에 기재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유통 구조에 대해서 네. 연구됐고 또 그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네. 지금 문제되고 있었던 그 노영민 네. 전 비서실장 네. 뭐 부탁받고 네. 청탁하고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어서 네. 야 이렇게까지 했느냐? 너 이거 문제 관련해 갖고 이 안에서 중소기업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중소벤처부는 뭐 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했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뭐 계속 이제 문제되는 건데 이 문제에 관련돼서 야 이거는 진짜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다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중소기업 위하는 행동이 아닌 그런 그냥 아주 심각한 범죄가 있었구나라는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좀 받아들여져.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사건도 이제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수사 대상이 예, 중소기업 중앙회인 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홈앤쇼핑의 대주주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홈앤쇼핑. 해야죠.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해야죠. 그다음에 이 그 사건 관계자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노영민. 예, 이게 이제 청탁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채용 청탁한 거니까. 이하경. 예, 뭐 이것들은 이미 뭐 수사 대상자로 올라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자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고 그다음에 핵심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1,000억. 예. 이게 어디 갔냐?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 가지는 좀 더 앞으로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예. 드는 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아하. 이 문제도 사실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 집중만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네. 하도급 거래. 아마 네.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 중에 하도급 거래하면서 음. 부당하게 가격 조정 막 요구받고 납품 가격 인하 요구받고 하는 거 네.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또 그 관련돼 갖고 불공정 거래 행위 네. 관련돼서 지금도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들 공정위가 사실은 그 경제 검찰이라고 해서 시정 조치 내리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히려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나 또는 파도급 거래와 관련 눈 감아주는 거 아니냐, 네. 면죄부를 주는 기관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고 박사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 이제 이 모든 그 사안을 그 관리해야 될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죠. 예, 예, 그 장관 네, 박영선이었나? 네 그렇습니다. 시점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놓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재명이요. 예. 네, 이재명 관련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자, 지금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매주 재판을 받으셔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개인 스케줄이시니까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11일 이제 곧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는 이제 대장동 위례 개발하고 이제 성남 FC 관련돼서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울메이트셨던 정진상 씨하고 이재명 네. 대표고 두 분이 이제 공판을 계속 받게 됩니다. 얼굴 좋겠네. 둘이 같이 나란히 서면. 뭐 좋으실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 도둑놈들도요. 따로 떨어져 있다가 법정에서라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 예. 제가 봤던 분들하고 좀 다르네요. 네.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요. 네, 네. 네, 그러신데 뭐 반가워하실지 싫어하실지는 이제 언론에 나올 테니까 그거는 이제 볼 텐데 네. 11일 날 보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일 날 공판 준비기일이라서 아마 출석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법률적 쟁점이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네.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논의하는 자리다 보니까 네. 피고인 출석은 의무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진상 씨도 보석받아서 나와 있는 상태고 네. 이재명 전 대표도 아직 불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안 관련해서 아마 그날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것들이 따로 보석받아 나왔다 하더라도 따로 만나는 건 안 되죠. 따로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 뭐 그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갖고 하는 것까지 통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 많은 또 메신저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국회의원이신 분 중에서도 사실은 뭐 정진상 씨 네. 구속돼 있을 때도 메신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네요. 예, 예. 그런데 뭐 지금은 뭐 메신저로 왔다 갔다 안 하시겠습니까? 예. 더 많이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을 거라서 충분히 뭐 의사소통은 다 잘 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백현동은요. 네.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 백현동 관련돼서는 이제 김인섭 씨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속 기소되어 있는 그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제 한 가지가 제일 좀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변경 하니까 그거 금방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용적률이 늘어나면 그 부동산에다 올릴 수 있는 데코레이션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용적률이 높은 땅 이렇게 되면은 돈이 확 뛰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녹지 상태였다면 사실 개발을 못 하는 거니까 네.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고 미래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은 좀 생기는 정도 네. 보는데 만약에 종 자체가 준주거지에서 500% 용적률을 갖게 된다. 그러면 5배를 지어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 이상으로 넘어서 그 안에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무궁무진해지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결국은 부지 용도가 뭐냐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돈이 달라진다라고 예.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백현동 사건 관련돼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이제 매각해야 되는 문제가 될 때 네. 녹지로 돼 있으니까 이거 좀 뭐 이종 일반 주거용지로만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야 팔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그거 말고 그냥 준주거지로 해줄게. 500%로 해줄게. 근데 사실 이렇게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는 뭔가 좀 이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형태에 대한 검토로 시작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김인섭 씨가 구속된 것은 이제 당시에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인수해 갖고 개발하려고 했었던 개발업체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77억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네. 그걸 중간에서 알선했다. 네. 라는 혐의로 지금 현재 기소돼 갖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는 이제 김인섭이가 성남시장에 제일 첫 번째 도전했을 때가 2006년이거든요. 네네. 그땐 졌어요. 네. 그리고 2010년 4년 후에 도전해서 시장이 되는데 이때 2006년에 도전할 때 선대본부장이었거든요. 네네. 김인섭이가. 예. 선대본부장과 후보 관계니까 네. 사실 알고 모르고 다 아는 관계인 그렇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김인섭이는 뭐 거의 연락 안 하고 지낸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거의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자가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내줬네요. 2014년에. 네. 서로 거의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는 상태를 만들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네, 저도 없습니다. 이거 그런 선거사무소가 개소되는지 예. 임대료가 얼마인지 네. 자체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 회계 책임자 한 사람만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된 상태니까 회계 책임자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했겠죠. 어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사무소는 위치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선거가 한 2달 쓰다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창 목돈이 들어가거나 뭐 하여튼 그래요. 또는 네. 건물주가 대개 내가 후원 좀 해서 해줄게 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거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 후보도 어떤 경우에는 네. 나중에 알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후보도 애써 모른 채 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뭐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할 때마다 거대한 플랜카드가 얼굴로 네,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건물 전면에 프레카드를 내려야 되니까. 네, 그 얼굴을 좋아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건물주가 그 얼굴을 싫어하면 절대 해줄 수 있는 일은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이 선거 사무소 임대는 그 캠프의 돈을 관리하는 책임자, 회계 책임자죠. 이 회계 책임자하고 후보 또는 어떤 경우에는 후보까지도 잘 모르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김인섭이가 내줬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구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데 이 김인섭이를 뭐 거의 연락 안 하고 지낸다고 이재명이가 또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거죠. 네,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예, 그건 그렇고요. 이화영이도 짧게 좀 정리해 주실래요? 네, 지금 이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관련돼서 이제 뇌물하고 증거인멸 교사 사건이 이제 병합이 네. 됐습니다. 그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쌍방울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뇌물 아니냐라고 이제 취재가 막 시작이 될 때 쌍방울 방용철 회장한테 이화영 씨가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없애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고 특정 부서의 임직원들이 PC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파괴하고 하는 형태의 일들을 했고 그래서 임직원 7명이 일부 구속되고 일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 관련해서 벌금형 등의 형사 판결이 나왔죠. 네. 이제 그와 같은 내용에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로 이제 기소가 된 상태에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병합해서 이제 사건들을 검토를 할 거고 네. 이 부분에서 일부 지금 임직원들 관련돼서 실제 행위 자체는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안 관련된 증거인멸 관련된 교사 관련된 증거에 불이익지만 놓이게 되면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의 직무정지 가처분 이 신문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신문을 하는 재판부가 민사 합의 51부입니다. 네. 매번 가처분 신문을 여기서 다 이제 주로 하거든요. 네. 예, 하게 되는데 그 당원 당규 이제 민주당 당원상으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 예. 당 대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죠.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적법한 정치 탄압에 의한 예외적인 이유로 직무유지를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네.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반발해서 직무정지를 요구한 사건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사합의 51부의 심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권리당원에 해당되는 측에서는 야 이거 개인적인 법률 위험 부정부패 혐의로 발생된 것을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행위 아니냐. 이거는 정치 탄압이라 볼 수가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해서 이것은 직무가 정지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는 판결이 나기 전에는 직무 정지를 하게 되면 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서로 맞서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건 또 지켜봐야 되겠어요. 예.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민사합의 51부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가처분 했었던 그런 재판부입니다. 예, 예. 그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적극적인 수용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 네. 지금 보면 권리당원 670명이 청구한 내용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주장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문 결과를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오늘 이제 책을 좀 2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 네. 요거는 뭐 제가 이 책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보고선 좀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어서 예.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고 박사님이나 하루하루 이렇게 방송 보시고 머리 아프게 막 생각하시면서 왜 이렇게 민주주의 어렵냐 생각하는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선동 정치에 휘말리지 않으려니까 정말 어려운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숙고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하루하루가 고민스럽고 어려우신 겁니다. 예. 선동을 해서 이렇게 휩쓸려고 가는 거는 쉽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자긍심을 좀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내용 관련돼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계셨던 분이 쓰신 책입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적법 절차를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우제하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뭐가 진행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아하.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에 계셨던 그 공무원 출신 분이 쓰신 것이라서 상당히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 검찰청마저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정위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라는 것이 이분의 결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 이제 외국인 그 저자입니다. 패트리샤 로버츠 밀러 지음하고 번역한 건데요. 아주 짧은 책인데 제가 언뜻 이렇게 훑어봤는데 재밌어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 예. 저 책도 여러분들 한 번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예, 댓글 창에도 제목 달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